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선 치러지고요. 내일부터 또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진의 용사들에서도 오늘 힘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네, 점점 젊어지시고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계십니다. I'm so tired. 네, 일단 너무 피곤하시다니까 일단 말씀을 좀 나중에 시키는 걸로 나중에 말씀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강수행분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떠오르는 이 방송계의 또 길이나입니다. 아유. 정말 좋으시겠어요. 스픽스가 키워주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요. I'm still hungry. 조금 더 필요합니다. 방송이에요. 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한겨레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은데 김한 기자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내고 있어요. 아, 좋네요. 네. 소문 좀 많이 내주시죠. 네, 제가 그런 종류의 소문을 열심히 내겠습니다. 아, 정말 저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 너무너무 대선 후보 토론에서 놀랐는데요. 오늘 그분의 또 이 해명 아닌 해명을 듣고 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많이 응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대표 되고 그럴 때 젊은 청년 정치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방송에서도 같이 많이 패널로서 많이 하면서 또 정말 미래가 이분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부로 완벽하게 일단 기대를 접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점 그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 커뮤니티를 너무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쪽에 얘기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어제 있었던 토론 관련해서 좀 총평 한번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공동선대위원장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토론. 저도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와 방송을 참 많이 하고 하셨죠. 스펙스에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우선 독서량이 많더라고요. 말도 잘해요. 독서를 많이 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당선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목표를 10% 지지를 받고 그 대신 국민에게 좋은 인상, 좋은 메시지를 남겨라. 네. 구정치 하면은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러네요, 진짜. 그렇지만은 그러한 희망을 한번 보여보면은 한국의 케네디가 될 것이다. 아주 가까워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엄청 높이 저는 한국의 지금도 케네디라니. 예.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신당한다. 후보 나오더라도 단일화 안 한다. 계속 이건 제가 말씀하셨죠.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TV 토론하면서 제가 몇 번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게 깐죽거리지 마라. 그러면은 그런 일은 구정치인들이 더 잘한다. 기성세대가 더 잘하니까 그렇죠. 좋은 걸 하라는데 기어코 사고 치잖아요. 사고 치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사고를 치면은 금방 잘못됐습니다. 반성합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제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저렇게 하고 문제가 많아요. 아무튼
엄청난 시련이 왔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반성하고 성찰해서 좋은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지만은 굉장히 큰 업보를 가지고 간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40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할 날이 정말 창창합니다. 그렇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83이니까 제 손자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나 존중하고 같이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이번에 사람은 시련이 오면 잘 극복해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주 통렬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서 극복해라. 네, 그렇게 충고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단일화 안 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아니 저는 뭐 단일화를 해도 뭐 특별히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아 그렇지만은 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해봐야 별것 없다 하지만은 지난주까지 네. 엊그제까지 만약 단일화했다고 하면은 물론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리라고는 믿지만은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오늘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보다 더 어떻게 순화를 시키란 말이냐? 나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자꾸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이 상황의 본질을 절대 알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요. 그것이 좀 젊은 세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서 경륜과 패기가 함께 가야 된다. 네, 이게 강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공격했다라는 얘기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처음에 토론장에서는 비겁하게도 주어를 빼고 아닌 척하고. 예,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를 전혀 희석시켜 가지고 민주노동당에다가 물어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성적 그 학대의 기준은 뭐냐, 여성 혐오의 기준은 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식으로 비겁한 얘기를 하다가 너무 비겁했죠. 그 다음에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민주 진영 내부, 그러니까 본인 진영 내의 일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좁혔고 유세장 가가지고는 이재명 가족의 일이라고 또 좁혔어요. 점점 범위를 좁혀서 결국에는 우리 오전에 방송했던 이재명의 자녀에 대한 문제인 걸 추측할 수 있도록 유추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좁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이 국민들 전체가 들끓고 있는 이 여론을 갖다가 전혀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역행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뭐 나를 고소했어? 나 무고로 역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런 얘기를 식으로 나오고 아침에 있거든요. 했어요. 네. 저는 이건 정치인으로서 이제 생명이 저는 끊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쓰면은 우리를 너무 바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저도 그 대선 때 TV 토론 많이 지켜봤었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공격을 내가 하고 싶어. 내가 게시판을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많이 보는데 이게 게시판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공격을 하고 싶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보좌진에서 일단 제어가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TV 토론에서 하기에 적절치 않은 문제 제기고 더군다나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넘어왔다라는 거고 오늘 김철근 사무총장이 방송 나와서 한 거 보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얘기가 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캠프의 말하자면 정무적 판단이 뭐냐. 판단력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어제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오늘 아침자 라디오에 나와서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사과를 안 하다가 맞아요. 오전에 오히려 더 세게 나갔어요. 네, 오전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꼈을 분들한테 심심하게 사과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근데 나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맹구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통렬한 사과를 하고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하자면 어떤 문제에 사후적인 대응에서 사과를 할 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 행동을 약속하고 이 단계를 밟아줘야 사람들이 그래 뭐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면 너무 큰 죄를 졌지만 내가 좀 지켜봐 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태도는 그게 아니다. 이런 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까지는 뭐 이제 앞으로 정치인 유서 어떻게 될 거냐 진퇴 여부를 고민해야 되는 오늘 뭐 들불처럼 뭐
단순히 이제 대선에만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제명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수습이 과연 가능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좀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요, 천하람 의원이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더 세게 하라 그랬는데 이준석 후보가 오히려 약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분은 비례대표 의원 아닙니까? 천하람 그러니까요. 의원은. 예. 그리고 이게 자기네들 의도는 알겠어요. 지네들 의도는 자, 왜 민주진영은 너희들 뭐 성인지 감수성이니 여성 보호니 이런 얘기 하면서 너희들 잘못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해? 이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방송에서 그런 의도라면 그리고 이재명 가족을 뭐 들먹일 의도였다면 지금 일단 그 발언을 진짜 이재명의 가족이 했는지 여부도 팩트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설령 그게 맞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시청자들과 어린 학생들까지 다 보고 있는 토론장에서 순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쪽도 가족 중에 부적절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하세요? 이 정도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그걸 뭐 성기 어쩌고 그런 얘기 왜 하냐고요 도대체. 그건 저열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밝힘으로써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라. 이쪽에다 화력을 집중하세요. 자포 찍는 행동이잖아요. 어디 그걸 뭐 자기가 순화할 대로 순화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저는 천하람 의원이 오늘 정치 시그널이라고 하는 채널A 유튜브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한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뭐라 그랬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실제 표현도 최대한 순화해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오늘 이준석 후보의 인터뷰를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예전에 홍준표 시장한테 돼지 발정제를 공격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되는 소리인가요? 정치는 경륜이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의 자기 주장이 분명한 것은 존중돼야 되지만은 기준을 일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보좌관들이 말렸어야 된다. 자 보십시오. 12월 3일 계엄 당일도 강남에서 술 먹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바꿔 입고 국회 정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 보좌관들이 담 넘어 들어가세요. 화내잖아요. 시끄러 임마. 네. 화내잖아요. 그런 게 젊은 패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경륜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 이상 더 얘기하기는 싫고. 어쨌든 뭐 이준석 후보가 단일 안 하니까 뭐 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아니다. 오늘 밤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극적으로 뭔가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를 옹호하고 잘 지내왔는데 제가 심한 말로 하면은 혹시 단일화 해버릴까 이런 염려도 해서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해서 어젯밤 제가 SNS에 세게 비판하고 오늘 아침에도 비판했는데 일단 자기가 이제 사실을 인지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지켜보자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사과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심심한 사과를 한다 그런 표현을 썼다. 지금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김용남 전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그런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는 듯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몇 개 이렇게 그 위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펜코예요. 그러니까 펜코의 여론은 하루에도 수시로 체크를 해. 그래서 자기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도 펜코에서 이쪽으로 가리키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이게 단일화 여부도 안 될 가능성도 다소 있는 것이 일단 펜코에서 반대 여론이 좀 높아요. 근데 그거 그전에도 들여다보지 마라. 아니 그 가끔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실제로 하셨나요? 했죠. 그것 좀 보지 마라. 근데 이게 못 버려요. 못 버려? 하루에도 뭐 몇 번을 보는지 한 12번도 더 보는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들여다봐요. 근데 그러다 골로 간다니까. 네, 그러다 골로 간다니까요. 네. 펜코 하루에 12번 이상 보고 거기에 여론을 많이 따른다. 단일화 안 하는 것도 거기 의견을 좀 다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 말하는 사이에 우리 정계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취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노영 변호사가 무조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원장님 오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취재하셨다 그러니까 한번 취재한 걸 풀어놔 주십시오. 예.
아니 차명진 의원 얘기 지금 나눴습니까? 아직 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했죠. 예. 제가 차명진 의원하고 통화를 좀 했고요. 어떤 배경에서 저걸 올렸는지. 무슨 페북인지 아직 설명을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예, 우리.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진행한 대로 하고 제가 개혁신당 쪽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보니까 굉장히 힘들겠다. 10%뭐 득표 어렵고 주위에서 안 찍으려고 한다는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게 지금 설득을 하기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사과도 좀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사과를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심심한 사과라는 말은 우리는 심심한 사과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깊이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이 심심한 사과인데 이 듣기에 따라서 심심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풀었었을 때 정말로 진심이 담겼느냐 그러면 사과할 때도 심심한 사과라고 하는 것 대신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또 심심한 사과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면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정치적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이제 우려까지 나온다고 저는 하니까 예전에 저 심심한이란 표현을 젊은 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밈이 된 표현이에요. 저는 이게 네, 약간 맞아요. 윤석열 개사가랑 비슷한 표현을 난 사과하고 네. 싶은 마음이 없는데라는 거를 이준석 세대에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 식으로 일부러 사실 쓴 심심한이라는 거예요, 저 단어를 말을. 고른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그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보는 게시판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심심한이라는 단어를 갖고 굉장히 오래 농담을 했었고 맞아요. 시시껄렁한 얘기들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사과가 그 심심한 사과야라는 걸 굳이 드러낸 거라서 저는 오늘 사과하는 거에 오히려. 오디오를 들으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건 진지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실은 조롱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펜코라는 용어가 아까 나왔는데 이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풀어드리면 펜코가 FM 코리아의 줄임말이고 FM이라는 게 풋볼 매니저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게임의 축구팀의 감독이 돼가지고 가상의 세계에서 축구팀을 운영하고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 특성상 압도적인 다수, 절대 다수가 남성 유저들이고 20대, 10대 유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완전히 남성으로 치우쳐져 있는 커뮤니티여서 여성에 대한 혐오나 이런 글들도 자주 올라오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보수가 되는 원인은 하나예요. 양성평등 싫다. 양성평등 때문에 우리 10대, 20대 남성들이 피해보고 있다. 이 박탈감, 취해줄 자, 이준석. 이 커뮤니티로 똘똘 뭉쳐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커뮤니티에서 이준석의 어제 발언을 갖다가 그럼 F코리아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왜 이준석이 이런 말 해가지고 편집 분파를 일으켜 이런 여론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FM코리아의 여론을 따라간다면 지금 현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반성한다는 말도 당원들 지금 탈퇴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후 돼가지고 마지못해서 그냥 마사지 한번 해준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그 차명진 네. 전 의원 SNS에 올린 걸 보니까 진짜 한심하던데. 좀 오늘 내용- 준비돼 있습니까? 차명진 의원께 아마 준비가 돼 있을 건데. 일단 차명진 의원이 어제 토론 관련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페이북에 올렸다가 저거를 삭제했다. 지금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계환 대표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됐고 또 두 번째 전화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결론은 저것은 잘못된 사실을 알고 본인이 올렸다가 확인한 뒤에 그대로 내렸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녹음은 하지는 못했어요. 원래 차명진 의원도 예전에 정치평론할 때 같이 이렇게 다니고 대화를 굉장히 원활하게 잘했던 이런 관계였는데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어떻게 의원님 저걸 올리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의 페이스북에 패친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거 정말이야? 라고 하면서 확인 없이 이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다시 판단 또는 확인해 보니까 저게 사실이 아니어서 바로 내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아닌 걸 아니라고 해준 것은 다행이다 빨리 이런 것이고 노영희 변호사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아닌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차명진 의원한테는 실제로 저 발언의 젓가락이라는 것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쓴 말이 아니다 이게 쓰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이것을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인데 아니다라고 다 확인이 되는 건데 원천적으로 거짓이고 그 거짓을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한 것처럼 나갔고 여기에 다시 동조를 하면서 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거 나 잘 알고 있다고 뭐 확인을 했다고 뭐 이러면서
뭐 뒤에 다른 말씀 좀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닌 걸로 전개가 됐으니까 본인도 인정을 하고 또 페이스북에 내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정치도 이상 어느 선까지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차명진 전 의원은 김문수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글을 썼다 그러면은 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내리신 것 같고요. 해피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이준석 후보의 사과는 개사과 2가 아닐까요?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예. 진정한 사과로 보지도 않지만은 진정한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니까요. 네. 어제의 저 발언과 오늘까지의 사태가 이준석 정치에 상당히 큰 업으로 남아갈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성찰해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지 뭐 개사과지 배사관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차명진 전 의원 얘기는요. 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거는 후보자 비방죄도 될 수 있고 허위사실 공표도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칼로 쑤시고 아들은 젓가락 쑤시고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마. 또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아유. 방송에서 다룰 때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를 있는 그대로 쓰는 것도 이게 우리가 품격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계속 제목 같은 거는 극혐, 혐오 발언 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이제 진짜 자식들하고 같이 보는 사람이 어제 토론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순간적으로 부끄러워서. 그리고 동탄에는 지금 유권자들 맘카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리 그냥 났죠. 난리 난 정도가 아니라고요. 저도 오늘 전화를 직접 받았는데 이거 정말 안 된다 이게. 왜 이런 정도 수준이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인데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 계속 하시죠. 예, 저는 정치 생명을 끊어야 되는 것이 실정법상으로도 후보자 비방죄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걸면 10년 그러니까 징역형 선고되거나 금고 이상 선고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돼요. 차명진 지금 뭐 김문수 밑에 들어가가지고 정치적 재기를 꿈꾸는 것 같은데 싹을 잘라야 됩니다. 저런 걸 올렸다가 지웠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준석 후보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하고도 제가 오늘 통화를 하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돼버렸나라고 물으니까 자기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주변 선배들 얘기 잘 안 듣지만 뭐 그래서 제가 천 대표는 왜 그러냐 지금 오늘 대답하는 게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천하람 의원은 왜 그러냐고 하니까 뭐 거기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실제. 그래서 뭐 조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김용남 의원이 얘기했듯이 그럼 조언을 받는 것이 팬코냐 이러면 갑자기 제 머릿속에는 그럼 윤석열하고 똑같네. 이게 바깥에서 상식 수준에서 보수 쪽에서 뭔가 조언을 해준 이게 아니고 극우 극단에 있는 유튜브 채널만 보고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오히려 주위에 있는 선배들조차도 이제 지금 조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 첫 번째는 단일화를 할 수도 없지만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왜냐하면 김문수가 단일화하려면 이준석과 단일화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그래. 발언을 한 사람하고 단일화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그래도 기다리고 있대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똑같이 정신 나간 사람이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 시간 이전은 전혀 관계 안 해요. 네. 단일화 한다고 하면은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일화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더 폭망하는 거죠. 이미 폭망각인데 뭐 집단 폭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준석이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냉정하게 민심이 어떻게 가는지 이것은 진영의 문제나 특정 정당의 후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런 혐오적 발언을 대선 후보 주변에서 했다고 하면 이게 회복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인이 사퇴는 물론이고 일단 정계에서 떠나고 정말로 와신 상담을 하고 돌아오든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정말 살 길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준석 의원을 용서 못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또 그 표현을 직접 하면서 정말 저주스러운 것도 있지만 왜 제3당의 대선 후보의 입을 빌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더러운 술수를 씁니까? 권영국 후보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토론 끝난 다음에 본인이 글도 올리고 했지만 그게 무슨 추접스러운 짓입니까? 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권영국 후보에게 민주노동당은 이런 성적 확대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이걸 재차 물어보고 집요하게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자꾸 거짓말하고 어거지 쓰고 이게 저는 정말 비겁하고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맞아요. 무슨 젊은 정치한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수준이 저지르고 후질 수가 있는가. 옳소. 저는 정말 옳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이 놀아요. 네. 지금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펜코라든지 가세연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 지가 얘기하는 그렇죠. 게 자기는 그게 되게 뭐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지 유니버스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권영국 후보는 그 얘기 들었을 때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누구 얘기야 저게? 처음에 못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대답을 제대로 못 하는 거 봐라. 어버버 하는 거 봐라. 역시 민주진영은 위선적이야. 이러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한술 더 떠서 무슨 뉴델리에서 기사 난 거 가지고 마치 그게 팩트인 것처럼 이재명 가족이 그런 얘기 한 게 맞다.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 받은 게 맞다는 것처럼 지금 그걸 사실관계는 이렇군요. 이래가지고 페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완전히 이제 네. 왜곡된 건데.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아까 이제 거론했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영화 배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부적절한 관계를 했든 말든 한 사람을 난도질을 하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빨가벗겨 놓고 너 그런 놈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죽이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하면서 끝까지 파고들면서 심층치절을 하거나 진실을 추적하는 이것이 아니고 저놈 한 놈 죽여야 되니까 모든 걸 다 가져와서 공격하는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갖고 있습니까? 좋은 국회의원 한 사람 예전에 뭐 한나라당에 있던 국회의원도 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제가 봐서는 비정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매우 정상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다가 당 내에서 성희롱 발언하고 나오면서 바깥에 나와서 갑자기 폭력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마치 폭력을 행사하는 그 말의 폭력 있지 않습니까? 한 놈이라도 걸리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매장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이 지금 이 문제를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본인도 앞으로 누군가로부터 주목을 받을 텐데 이제 그런 쪽으로 옮겨서서 정치를 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 소위 말하는 끊임없는 문제제기, 트러블 메이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말을 일종의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안타깝다면 뭐 욕을 엄청 할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죠. 왜 욕먹을 소리를 하세요? 뭐가 안타까워요? 이건 자기가 자업자득이지. 나이가 40살이나 된 사람이 이런 걸 판단을 못해가지고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오늘 이 사람이 유세하러 어디 갔는지 아세요? 강남에 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자기가 장소 찾는 것도 일부러 자기를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좀 잘했다는 거를 거기 가서 응원받으려고 저는 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선이라는 이 축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인이 발굴되고 그 사람이 가진 가치나 철학을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생각이 다르지만 나는 이 사람을 밀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제목이네라는 것을 보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까지도 저는 너무나도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좀 비참해서 제 스스로 국민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네. 만들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필리버스터님께서 미래의 독버섯이라는 말 한마디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맘카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 남성들,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모욕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준석 후보 면전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사실 원래 무슨 발언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사실 성기와 젓가락 외에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분도 없으세요? 지금 같은 게 있어요. 화를 넣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제안이 있다면 제가 고민해 보겠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이 좀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왜 옮겨야 돼? 어떻게 저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준석 후보의 한계예요. 아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은 진솔하게 잘못했습니다.
자꾸 말로 말이 많아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저 늪에 빠진다니까요. 스스로 빠져요. 절대 못 나와요. 저러면은. 아니 게다가 지금 저거 딱 자막 나온 거 보세요. 그것은 실제로 그 발언을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뭔지를 몰라요, 이제껏 지금. 모르고 있고 네. 지금 이준석 그 후보가 예전부터 뭐 젠더 문제라든지 혐오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이제 말하자면 형태로 하는데 본인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네. 뭐 어제 토론회에서 문제의 발언도 권영국 후보에게 그걸 질문한 걸 본인이 설명하기로는 권영국 후보가 자기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레트레를 붙여서 공격을 하는데 증거를 하나도 못 대더라.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해 볼 테니 이건 혐오냐 아니냐를 물어보려고 했다라는 게 본인의 의도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아하니 오늘 아침자 보수언론을 포함한 신문, 아침 라디오에서의 정치평론하는 평론가들 다 한 명도 자기처럼 생각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입장적으로 밀려서 사과를 한 거지, 여전히 토론회에서 자기가 한 발언은 저는 이준석 그 의원이 회로형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딱 회로가 있어요. 나는 이재명을 공격해야지. 이재명이 제일 아픈 건 이거니까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지. 그럼 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회로를 혼자 짜고 순서도. 예, 그 회로에서 자기가 정치를 굉장히 잘한다. 내가 그리고 논쟁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본인은 이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장님 계시지만 정치라는 게 지켜보는 사람들의 감정,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내가 짠 회로대로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반응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저 발언도 정확하게 나는 그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반응하냐를 묻는데, 이건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고 국민에게 공감을 사서 권력을 잡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노의 똥집님께서 이준석 후보 좋은 정치인이 될 거라고요. 국민의 마음을 왜 이렇게 짓밟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우쭈쭈님께서도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준석 후보를 버립니다. 이번 조기 대선으로 끝장냅시다. 얘기해 주셨고요. 또 우리 해피님도 또 이 대표님 가족 주변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본인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이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스스로의 정치 인생을 매우 큰 위기에 빠뜨린 매우 잘못된 지금 행위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드러나죠. 이제 켜켜이 쌓여 있던 소위 말하는 적폐입니까? 아니면 정신적 적폐, 문화적 적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단과 편견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제 이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대중들이 이제 알아차리고, 야, 이재명 그런 사람 아니야, 실제 진면목은 이런 것이야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자극해서 본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것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도려내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하고,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졌다, 속지 않는다, 저 말 하더라도 누가 거짓말 시키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매우 안 좋고요. 특히 개혁신당을 탈당하는 그런 인증 게시글이라 그래야 되나요? 게시판에 그런 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도 똑똑하겠지만 우리도 그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다 압니다. 자꾸 그냥 정직하게 정치를 하시는 게 본인의 정치 인생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 땅이 더 많은데요? 이 땅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똑똑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겸손히 따라 붙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지금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깜깜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여론조사 공표 못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어제까지 여론조사 했던 그 결과들은 오늘 발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오늘 들은 것만 해도 벌써 SBS라든가 뭐 CBS라든가 여기저기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지금 화면 보시면 중앙일보 갤럽 여기서는 지금 49%, 그다음에 동아일보에서는 또 45.9%, 또 KBS는 45%,
뭐 에너지 경제 리얼미터에서는 49.2%, 또 뉴시스 에이스 리서치에서는 48.9%이고요.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지금 10% 넘는 퍼센테이지 나온 게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 이쪽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어제 그 토론을 계기로 해서 저는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대선에서 이렇게 이 보수나 이런 쪽이 그동안에 써왔던 전략이 사실 잘 먹히지 않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본인들이 좀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판단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힘이 오히려 빠진다. 보수는 결집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쪽으로의 결집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순간까지도 언론 일부에서는 격차 좁혔다, 줄어들고 있다, 해볼만하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일종의 정치승리법으로 여론이나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는, 왜냐하면 전보니까 이긴다고 하더라, 어디 간데 용한데 그거 한번 찾아가 보라, 이렇게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똑같다. 시기가 다르고 사람이 다를 뿐이지 접근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결국 뭐냐, 민심과 여론을 읽어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도 최악의 수로 판단한다. 더 많이 벌어지도록 다 뛰어들어서 정말 투표해야 한다. 내일 아침 6시 저는 갈 겁니다. 우리 동네 딱 어디서 가면 되는지 이제 줄을 많이 설 것 같은데, 아침에 제일 먼저는 아니라도 6시 전에 가서 기다려서 내가 정말로 요즘 손이 건질건질 해가지고요. 정말로 건질건질 해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세게 한번 확 찍고 제가 오려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수 감사합니다. 패널들하고도 내일 모레 예.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은 DJ가 말한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됐든 한덕수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로 확정되고 그러면은 집토끼가 모입니다. 그래서 좀 올라갈 것으로 봤고, 또 우리 국민들은 한 후보에게 쏠림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의 표가 권영구, 이준석한테 약간 나가서 저도 5% 미만까지도 격차가 좁아질 수 있다 했는데, 이번에 지금 어제 네. 여론조사에서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훨씬 벌어졌어요. 그렇죠. 12%, 15% 두 자리 숫자로 다시 벌어졌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이낙연 모두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자 보십시오, 박정희 그리워서 눈물을 글썽이는가 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찾아가고. 찾아가죠. 이명박 찾아가죠. 그래서 저는 옛날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5인조 밴드가 유명했잖아요. 네. 악당 같은 데 가서 노래하면 얼마나 잘해요. 5인조 김문수 유세단이 한번 꾸려졌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이낙연. 얼마나 환상적인. 환장이 좋대요. 환장이 좀. 어우, 이 사람들이 정말. 전부 김문수를 돕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재명을 돕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이 판국에 정권 교체가 55%, 정권 유지가 35%. 네, 이게 중요하죠. 이 선이 지켜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네. 주변에 이제 어떨 때는 뭐 민주당도 찍고 어쩔 때는 뭐 국민의힘, 새누리당도 찍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토론을 본 감상이 그거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길 의지가 없어 보인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선거가 일정한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게임 같은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도저히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찍어볼까라고 보면 막상 선수가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이제 미디어 선거에서는 안 되는 거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제 보면, 어제 뭐 이준석의 발언이 모든 걸 덮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1차, 2차, 3차 토론 내내 정말 저 사람이 이기려고, 이길 의지가 있는 후보인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보수층이 막판에 좀 벌어지는 게 역시 김문수가 이기려고 나온 선거가 아닌 것 같아. 이 마음이 굉장히 좀 크게
밑에를 흔드는 것 같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사실 이거였어요. 김문수 후보가 6월 3일도 투표해 주시고요. 사전 투표도 뭐 6월 3일에 못 하실 분 있으면 사전 투표도 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넌센스예요. 진짜 아니,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사전 투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놀란 게 이거예요. 사전 투표 부정 적발하면 완전히 판 뒤집을 수 있으니 고발해달라. 이제 이 얘기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걸 가지고 자기네끼리 뭔가 조작하고 뭔가 밑밥 깔고 나중에 이제 자기네가 좀 이거 인정 안 하려고 뭐 장난치려나 예. 이런 느낌이 갑자기 탁 들면서 갑자기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격차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부터 완전히 접었고요. 투표율로 우리가 일단 모든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투표자가 직접 봐라 부정선거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 이번에 25만 명 정도가 현장에 지금 참관인으로 들어가거든요. 숫자도 늘어났고요. 기자들 다 갈 수 있고요. 특히 지역 사회에 있는 우리가 뭐 새마을부터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 신청받아서 들어가서 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는데 어떤 부정선거가 생길 수 있어요? 누가 그걸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전투표하는 투표함을 옮길 때 이미 참관인들이 정당 참관인들이 다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관해 놓는 보관소에 24시간 CCTV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이걸 누가 조작을 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걸 이동할 때 다 또 기록으로 남겨놓고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해놓고 결론 뭡니까? 불보고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정광훈처럼 바깥에 나와 살아야 되죠. 세계적으로 우리 중앙선관위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표표 방법을 수출을 해요. 그 시스템을. 더 중요한 것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이에요. 제가 법사위에서 왜 그런 사람을 하느냐 했지만은 그분 잘하실 거예요. 절대 부정선거 없다. 김문수 후보 보십시오. 단일화 김덕수다 해놓고 자기가 되니까는 한덕수 차버리려고. 결국 이제 단일화는 됐지만은 이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아니에요. 부정선거다. 윤석열 가서 계엄 자기가 선포하는 사진 보고 일어서서 기립박수하는 그런 부정선거의 프레임에 꽉 갇힌 사람들이 사전투표하지 말자 했다가 또 어제인가 그제 사전투표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염려되는 제도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참패를 하면은 부정선거론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김문수는 주류로 남기를 원하고 김문수가 주류로 남아야 정광훈 파든 뭐든 그 당권을 잡으려는 일파들이 버틸 수 있는데 참패를 하고 나면 후보 책임 논의에서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밖에 없다. 부정선거론을 다시 위시해가지고 이 지금 보수 괴멸과 와해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수가 와해되는 와중에 사람들을 모으고 여전히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원동력은 부정선거론 하나밖에 없어. 그거 외에는 지금 국민의힘 이제 장사 안 돼.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어. 세력은 이제 우리가 끝이야. 우리마저 없어지면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되고 보수는 괴멸이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자기 내부도 평정하고 부정선거론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그리고 TK 지역 TK는 아직까지도 내 주변에 전부 이재명 욕하는데 누가 이재명 지지를 해? 이런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론 얘기하면 또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또다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논리들이 또 나올 거다. 예. 강 변호사, 저는 TK도 많이 변했다. 네. 과거 김대중 후보하고 제가 이제 모시고 다녔잖아요. 소위 동진 정책을 썼지만은 두 자리 득표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은 항상 한 자리 득표예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조사가 31%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 스스로도 TK 안동이 고향이지만은 대구 가서 여기가 대구냐 사람 모인 걸 보고 그래서 저는 TK 분들도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내란이냐 내란 종식이냐 구태타 세력이냐 반대하는 민주주의자 이런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TK도 투표장에 가서는 내란 세력한테 투표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봐서
상당히 좋은 표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35%까지 대구 경북에서 이제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이제 부정선거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선 불복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차라리 내버려 두죠.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다니는 분이 황교안 예. 전 총리 아니에요? 그분 이번에도 출마했대요. 네. 출마를 하고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럼 사전투표를 자기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부정선거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가 이제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이 끝까지 저렇게 잔존하면서 뭔가 정치적 결사체처럼 가려고 하면 우리는 국민들이 정말로 결심하고 저항하거나 싸우거나 전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고 증거도 하나도 없고 모든 판결에서 그렇게 부정선거가 없다고 했는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설득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 미쳐가지고 지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설득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배제의 대상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해서 지 혼자 부정선거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살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집단화되어서 우리 사회의 규율과 제도와 법률을 침해하는 것까지 올 경우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되는 것이지 부정선거 획득한다 그러면요. 국힘 정당해산 청구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어떻게 하겠어요? 국힘에 있는 예를 들어 당권파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란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했습니다. 그 정당을 존속시킬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차라리 주장해라. 그리고 정당해산 심판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받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 캠페인이 굉장히 꼬인 게 보수 정당의 가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법과 제도, 그 사회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곳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거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자는 게 개혁파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제가 여러 명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사전투표를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거가 문제가 있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법제도 아래서 보수 정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선거제도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보수 정당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어떤 가치가 충돌하고 있고 그거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필연적으로 그거를 두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광훈 부정선거 중에 윤석열과 손을 못 끊고 부정선거도 손을 잡고 있다가 이제 투표해야 되니까 잠깐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광훈과도 손을 못 놔요. 그러면 이게 황교안 체제 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들과 이 부정선거 세력론과 손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선거만 끝나면 저는 이거가 그 잔존하기 어려운 생각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역사와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역사, 우리 국민이 보통 국민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NJ 이승만 3.15 부정선거도 4.19 학생들이 밀어버리잖아요. 그랬죠. 예. 그때는 진짜 독재가 더 심했지만은 지금은 21세기예요. 설사 부정선거라고 저항한다 하더라도 역사와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니까 결국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은 역사 속으로 괴멸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네, NJ맨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검사관들은 없나요 하셨는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그 투개표 이 함 관련해 가지고 각 당에서 참관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가 황교안 후보예요.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답니다. 이러면서 선관위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한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 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의 이 단체가 이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주장단체와 해당 단체를 설립 운영한 대표자 황교안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황교안 또 자기 정치 탄압 받는다고.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과 방해죄, 선거사무 관계자와 시설에 대한 폭행 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지 솔직히 좀 얘기하면 직업 합니다. 직군으로 따지면 부정선거를 제일 안 믿는 집단이 그러니- 기자들일 텐데요. 예. 저희만 바빠요.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지금 개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되는 거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게 사회적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병폐 세력이 특정 직군의 노동 조건을 굉장히 가혹하게 나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이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 단체에서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거나 사전투표 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근무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그 선거 업무 방해와 협박을 해왔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앞으로 이런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총선을 총괄 지휘하다가 총선 완전히 말아먹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자기는 사실 역사 속에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사람인데 계속해서 대선 후보 나오고 저런 식으로 새몰이 할 수 있는 근원적 원인 부정선거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문수의 미래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황교안 세력이 여의도로 쳐들어가자라고 해서 광장에 있던 세력이 할 때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던 분이 김문수. 그러니까요. 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만 단일화는 제가 보기에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뭐가 확 다 이게 이제 드러나서 우리가 분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아닌가 맞는 거 지켜야 할 거 버려야 할 거 다 구분해 주는 게 이번 대선이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선거 부정을 외치면서 대선 후보로 나와서 무소속으로 그 뭐 3억은 어쨌든 걸기는 걸었을 겁니다. 재산은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분이 이제 뭐 어쨌든 우리나라 다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 그러면 뭔가 역사적으로 흔적을 남긴다. 아니 최소한 공직자로서 평생 녹을 먹고 살았고 그 돈의 출발은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검사 출신 그리고 장관, 총리, 권한대행까지 갔던 사람. 요즘 우리 박지원 원장님께서도 비판 많이 하시지만 대표적으로 이낙연 당대표 그리고 총리 같은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 정말로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니까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누구를 지지한다 아니 선거 부정이다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서 민주당 이재명 정말로 이런 자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정말로 이 선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 뜻을 표출하겠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선거운동원이 되어서 민주당을 활활 열기에 불을 이렇게 지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잘됐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라 더 이야기해라 나와서 정말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한 여러분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웃었다는 내용이 하나 있던데요. 한번 이거 보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누가 기사 하나를 보내줬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 총리들이 김문수 후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위력적일 거다 이런 기사가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고 잠깐 좀 웃었는데 그러니까 국정농단 세력, 부정부패 세력, 박근혜, 이명박, 그다음에 국가 반란 세력, 윤석열 팀, 이 세 팀이 모인 거 아니에요? 반란, 부패, 무능. 연합을 하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하네요. 반란, 부패, 무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저 오인조, 발언 들으니까 오히려 오인조 드림팀. 그러네요. 드림팀. 오인조 밴드보다 더 유명한 슈퍼 빌런즈. 저기에다가 지금은 철회했지만 정호용 전두환하고 같이 12.12 내란했던 맞아요, 사람 맞아요. 5.18 진두지휘 했던 그 사람까지 영입했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철회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뭐 어디를 끌어 모아가지고 힘이 된다는 건지. 네, 자 그리고요 어쨌든 지금 그 박지원 의원님의 얘기는 아주 전략적으로 사고하려는 측면에서 좀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규환 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국힘 후보니까 이제 사제에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구 달성에.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갑자기 아버지 이제 구미로 가서 생가 방문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52년생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뭐 5, 6, 뭐 이렇게 아니 찾아오는 것까지 맞는데 김문수 후보 그래서 표 좀 모아주겠다고 구미에 부친의 생각까지 방문을 해서 공개 행보를 한다. 이게 지금 어느 쌍팔년도 저 선거도 아니고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국민 주권이 실현되니 하는 이 마당에 그렇게 해서 정치적 행보를 한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수준이었어요. 정치를 그런 수준으로 정치를 했냐고. 그래서 최순실이 옆에 있어서 국정농단을 버리고 할 때도 아무 못하고 십창시들 옆에 두고 했던 그 사람이 김문수 같이 윤석열과 단절도 못 시킨 사람이 후보됐다고 찾아왔는데 누가 어떤 놈이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흘 뒤에 박근혜가 직접 자기 아버지 생가를 찾아서 공개 행보를 하는데 충청북도 옥천 어머니 생가도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고요. 그 이래가지고 이길 수 왜 있다고. 자꾸 봐줘요? 저는 댓글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이 뉴스 관련해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던 진짜 어디서 티끌들만 모아고 있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저는 오늘 댓글 중에서 정말 인상 깊은 댓글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이찍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인감도장 갖고 가서 찍으세요. 왜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 황교안 대표가 있는 단체에서 개인 인감도장 갖고 가서 찍을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러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유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 전직 총리 대통령 그러면 5명이 이제 김문수를 지지하면 표가 몇 표냐? 5표. 5표죠. 저는 저 혼자 한 50표 100표 하는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대구에서도 그래도 35% 한번 넘겨보겠다고. 네. 내가 92세 노인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정말 안 됐는데 내가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 7표예요. 우리 조카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짜 대구 경북을 바꿉니다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맞아요. 보통의 시민도 몇 표씩은 하는데 자기들끼리 전직으로 총리자 붙여놓은 사람이 5명 모여가지고 5표를 그래 내겠다고 하는데 그걸 마치 힘을 세력을 결집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그 언론 시민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면 또 너 맞춘 거 없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15%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사전투표 열심히 하시고 또 주변에 계시는 혹시라도 안심하고 투표장에 안 가시는 분이 계시면 같이 가자고 손수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높은 투표율 또 그래서 정말 절박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에게 딱 가서 찍을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면 됩니다. 네, 그냥 본인이 믿는 대로 또 대한민국 국민을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오는 네. 길에 지하철에서 투표 언제 할 거야? 뭐 토요일 날 하지 뭐 이런 사람 실제 제가 토요일, 들었어요. 토요일은 안 사전투표 됩니다. 뭐 네. 없어요. 이거 정말 뭐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토요일 갑자기 돼서 오늘 왜 선거 안 해? 그런 일 없도록 잘 챙기시기 이게 바랍니다. 토요일 날 이번에는 사전투표일이 포함이 안 된 게 화요일 날 선거를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 전에는 수요일 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5일 전인가까지가 뭐 이제 이 사전투표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화요일 날 하다 보니까 목금만 그렇게 사전투표할 수 있는 날로 됐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하지 마십시오. 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안심하라고 해도 나는 안심할 마음이 없다. 압도적 표차로 이긴다고 해도 그거 모르겠다. 네네. 나는 가서 무조건 찍는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투표율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요. 75% 넘고 80%까지 가자라고 하면 아마 이제 엄청나게 몰려가서 투표할 것이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투표로서 우리의 주권을 그대로 발휘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선윤님께서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전투표 불안 조장, 본투표 강조하는 지지자인 척하는 그런 댓글 부대에 속지 마시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본인이 투표할 수 있을 때 꼭 가서 투표하십시오. 예, 이 말씀이 정말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분노의 댓글 그냥 막 미친 듯이 올려주셨고 저도 초창기에 방송 시작하면서 좀 분노하는 말을 좀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언제 어디까지나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6일 남았죠. 이제 오늘이 수요일 거의 저녁이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달라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가 옆에서 지금 막 얘기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 투표장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애국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댓글이 아니고 저한테 문자로 오신 분인데 사회복지사로 한 20년 동안 일하시는 분이 이준석이 평소에 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 이런 것들을 잘 보니까 분명히 이번 대선 때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질 못해서 대비하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준석이가 사고를 치더라. 그 이분이 자기가 그걸 먼저 예측하고 조심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좀 더 대응을 잘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절절히 저한테 글을 올려주셔서 하선생님이고 여성이고요. 사회복지사 20년 하셨는데 정말로 좋은 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네. 제가 대신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네, 건방진 깡통님께서 편향적인 시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말과 단어 속에 빠지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조금 뒤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 좀 정확한 매의 눈으로 조금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야생화님께서도 내 나이 70입니다. 우리 가족 4명 모두 데리고 갈 겁니다. 본투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또 도와주시는 그런 광고 주가 계십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을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혜택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비교원은 23년 동안에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보안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참치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한테 1대1로 직접 질문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대선 후보에게 할 말 많은 사람은 지금 바로 참치.kr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책 물어보고 공약 제안도 하고 심지어 응원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참된 정치, 참치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선 후보가 어디서 언제 유세하는지 찾고 싶으시면 후보 유세 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반드시 참치.kr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요, 구경만 하거나 말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참여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참치.kr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링크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